이야기는 호텐시아 왕국의 신성신시대라 불리는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수년간 왕국은 비옥한 농경지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공격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을 원했던 다른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카멜론과 올리버 공국과 동맹을 맺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성시대가 시작될 무렵 카멜론 전사들이 갑자기 배신하며 호텐시아에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거대한 늑대 괴물로 변신하는 한 남자가 왕을 맹렬히 공격하고 밖에서는 카멜레온 왕국의 병사들이 성의 방어를 공격합니다. 카멜레온 전사들이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궁전 안의 기사, 이 거대한 늑대 괴물과 맞서고 있고 공주는 두려움에 떨며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포르투갈의 기사이자 템플러인 페르난도 알베르트가 일부 카멜레온 전사들이 이 성을 찾도록 설득하려 한다. 그는 두 왕국이 동맹임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며 선언한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호르텐시안과 형제 관계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페르난도는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 병사들을 도살한다. 그때 하늘을 나는 생물이 다가와 그에게 알린다. 왕이 이미 습격당했다. 페르난도는 지체하지 않고 그 생물을 따라 궁전으로 달려간다. 한편 호텐시안 기사 템플러, 대장 모리스와 또 다른 기사 아데라이드는 카멜레온의 갑작스러운 공격, 원인이 왕과 루기스 공작 간의 협상 결렬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들의 대화는 페르난도가 그들에게 외쳐 루기스 공작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왕과 공주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면서 중단된다. 위험하다.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들 주위 땅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케르베로스와 해골기사 같은 불길한 몬스터들이 나타난다. 그들로부터 아데라이드는 페르난도와 모리스에게 왕을 구하러 가라고 하고 자신은 괴물과 싸우기로 하여 그들은 그녀를 남겨둔다. 불행히도 그들이 궁전에 도착했을 때 왕은 바닥에 생명 없이 누워있고 마리엘 공주는 그의 시신 옆에서 흐느끼고 있다. 그들은 그때 구석을 바라보고 앞서 괴물과 싸웠던 기사 런이 심하게 다친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공주를 데리고 도망가 괴물을 반드시 막으라고 말한다. 갑자기 늑대 괴물이 다시 나타나 모리스의 얼굴을 사납게 핥힌다. 그의 오른쪽 눈을 제거하며 그 후 공주를 공격하려 하지만 페르난도는 개입하여 검으로 짐승과 맞선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짐승은 페르난도의 어깨를 물고는 물러난다. 짐승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페르난도는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칼을 들고 돌진한다. 그날 밤 지금은 멋진 눈가리개를 쓴 모리스가 페르난도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그의 조카 알프레드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녀 노노리아도 함께 있다. 알프레드는 모리스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임을 그가 그를 보고 느낀다. 아버지의 검. 그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는지 묻지만 모리스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검을 건넨다. 소녀는 검을 받아들고 절망에 빠져 흐느끼기 시작하고 그가 구한 소년 마리우스가 뒤에 있는 말 위에서 지켜본다. 듀크 루가의 카멜리아가 이끄는 침략 후 왕은 묻혔고 공주 마리엘은 행방불명되어 어린 동생 샬롯 왕자가 왕위를 계승했다. 얼마 후 모리스는 알프레드에게 아버지가 공주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늑대인간과 마지막 숨까지 용감히 싸웠다고 말한다. 알프레드는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그가 영웅으로 죽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모리스에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자신이 일어나 알버트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밝힌다. 언젠가 그처럼 위대한 기사로 성장하겠다는. 그는 그렇게 되기 위해 삼촌에게 멘토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며 전투 기술과 검술을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 그는 모리스가 알프레드를 훈련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한다. 또한 곧 새 영지의 군주가 될 것이라고 알린다. 알버트. 알프레드는 삼촌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인지 묻고 모리스는 왕실 기사단에서 사임하고 알버트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알프레드는 그 소식에 기뻐하며 모리스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노리아가 방으로 들이닥쳐 마리우스를 찾을 수 없다고 알리면서 그 순간은 망가진다. 반란 중에 집과 가족을 잃은 마리우스는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어 모리스는 그가 다시 혼자 있으려고 도망친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 얼마 후 알프레드는 무덤가에 앉아있는 마리우스를 발견한다. 그는 소년에게 자신도 가족을 잃었다며 그 무덤이 바로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묻힌 곳이며 그의 아버지도 곧 그곳에 묻힐 것이라고 알려준다.
알프레드는 마리우스에게 그의 아버지가 기사도의 규범을 지키며 공주와 호텐시아 왕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말한다.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우스는 눈물을 터뜨리지만 알프레드는 그를 위로하며 아직 희망이 있다고 확신시킨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살아가라고 그를 격려한다. 그 격려의 말에 마리우스는 기분이 나아지고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으며 더 강해지고 싶다고 알프레드에게 말한다. 그 후 4년 동안 알프레드와 마리우스는 모리스 밑에서 훈련한다. 기사들? 어느 날 알프레드는 부대를 이끌고 숲을 지나 동맹군과 합류하기 위해 이어프 하이츠 전선으로 향한다. 그들은 카멜런 병사들의 소규모 군대를 무너뜨리는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알프레드와 그의 충실한 종자 마리우스가 처음으로 싸우는 전투라. 마리우스는 날카롭게 경계하며 서로를 지키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들이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동맹군이 모두 학살당하고 주력군이 전멸한 것을 보고 경악한다. 갑자기 화살비가 쏟아지고 그들은 곧 그것이 로이 바칼라트가 이끄는 스칼렛 포스 최고 엘리트 카멜론 궁수부대가 또다시 공격을 개시하자 알프레드와 마리우스가 나서서 그들과 맞서 싸운다. 그들은 하나씩 전사를 쓰러뜨리고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도와 후퇴시킨다. 불행히도 로이가 나타나 화살로 그들을 죽인다. 그는 약하다고 알프레드를 모욕하기 시작하고 마리우스가 그에게 공격하지만 곧 제압당한다. 알프레드는 친구를 구하려 자하지만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로이가 그들을 끝내려고 할 때 모리스가 도끼를 던져 그를 막는다. 그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며 위대한 기사에게 돌진하는 모습을 본 로이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그의 병사들과 함께 현명한 선택이다. 모리스는 함부로 건드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로이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 알프레드는 자신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며 부끄러워하며 아버지가 기사로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나중에 마리우스가 의식을 되찾고 묘소에 있는 알프레드를 찾아간다. 그는 낙담한 친구를 격려하며 우리가 더 강해지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한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모리스가 마리엘 공주에게 칼을 건네며 그 칼로 머리를 자르라고 말한다. 반란의 결과로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외모를 바꿔야 한다. 알아보지 못하게. 모리스는 또한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 이름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 이름을. 오랫동안 마가니아라는 환상적인 떠다니는 낙원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이 존재를 믿지 않았던 신화 속 괴물들의 떠다니는 성체에 대한 오래된 전설들. 하지만 반란 이후로 이 신화 속 짐승들이 호텐시아 왕국 전역에 나타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매우 실제한다는 것을 마침내 받아들였으며 그들이 만호자에서 온 것이라 믿게 되었다. 괴물 순찰 도중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갑자기 알버트에 나타난 고블린 무리를 사냥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다. 괴물들을 처리한 후 모리스는 알프레드가 직접 처리하고 일반 기사들을 보내지 않은 것을 칭찬한다. 알프레드는 곧 다시 카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답한다. 게다가 그는 더 강해지고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추가 훈련이 필요해. 로이 바칼라트와 그의 스칼렛 부대와의 불가피한 충돌을 대비해서 말이야. 모리스도 동의하며 마리우스에 대해 묻는데 믿음직한 시종이 평소처럼 알프레드와 함께 괴물 순찰을 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알프레드는 마리우스를 다른 중요한 임무에 보냈다고 모리스에게 말해. 하지만 사실 알프레드는 마리우스를 논노리아의 심부름에 동행시키려고 보낸 거야. 그녀는 마리우스를 알프레드의 부모님 묘지로 데려가. 그녀는 심부름을 갈 때마다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곳을 방문해. 논노리아는 4살 전에 가족을 모두 잃은 자신을 페르난도가 가정부로 받아줬던 일을 떠올려. 그녀는 알프레드의 누이 부르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함께 책을 읽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곤 했지. 불행히도 부르는 그녀가 타고 있던 마차가 산사태에 휘말리면서 비극적으로 죽었다. 그 사건 이후로 곧이어 그녀의 부모님도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노노리아는 알프레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 그가 성안의 공허함을 너무 느끼지 않도록 말이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며 그가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려고 노력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콘니에와 도리스라는 두 아이를 만난다. 콘니에는 노노리아에게 알프레드 경이 티로넨의 괴물을 언제 잡을 것인지 묻는다. 동굴. 마리우스는 그 괴물에 대해 잘 몰라서 논노리아가 설명하기를
그 괴물은 만노겐 전설에 나오는 존재라고 한다. 그녀는 그 괴물이 동굴에 사는 변신하는 괴물이라고 덧붙인다. 동굴에. 코니는 그 괴물에 매우 흥미를 느끼지만 그의 누나 도리스는 그 전설을 믿지 않고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코니는 동의하지 않고 도리스는 그에게 직접 동굴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다툼은 알프레드와 모리스가 나타나면서 중단된다. 알프레드는 코니에게 그 괴물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동굴 안으로 혼자 들어가지만 그 작은 소녀는 자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계속 이야기한다. 그 생물체가 형태를 바꾸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택으로 돌아와서 알프레드는 회의를 열고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리스도 그 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지만 알프레드는 상기시킨다. 루비아의 반란 이후로 한때 신화였던 존재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호르텐시아 왕국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트론 동굴 괴물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리스는 동의한다. 알프레드와 함께 가기로 하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가는 길에 그들은 숲을 지나가고 마리우스는 특히 겁먹었다. 알프레드는 그가 어두운 방에서 5살 아이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괜찮은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늑대가 무서워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알프레드는 어떤 괴물이든 이겨낼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키지만 마리우스는 페르난도가 늑대인간에게 죽었다고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프레드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우스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재촉한다. 곧 그들은 동굴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하며 마주치는 모든 괴물을 처치한다. 그들이 마주치는 모든 괴물을 처치한다. 한편 저택에서는 난노리아가 도리스와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무서운 소식을 듣는다. 코니가 동굴로 가서 여동생에게 증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괴물은 실제로 존재한다. 처음에 그녀는 알프레드와 모리스가 동굴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녀는 그곳이 미로 같은 곳임을 상기시킨다. 즉 콘니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콘니가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어린 소년을 구하기 위해 난노리아는 손수도구들을 가방에 챙기고 동굴로 달려간다. 한편 동굴 속에서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찾고 있던 괴물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기로 한다. 동굴의 다른 곳에서 난노리아는 빛이 꺼진 후 길을 잃은 콘니를 발견한다. 그 후 난노리아는 콘니를 찾는다. 그녀가 그를 데리고 동굴을 나가려고 하지만 자신도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길을 잃었다. 이제 둘 다 구출이 필요하다. 갑자기 고블린 무리들이 나타나 그들을 쫓기 시작한다. 곧 그들은 몬스터들에게 포위당하고 죽기 직전이지만 난노리아는 알프레드에게 믿음을 갖고 그가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상대로 알프레드는 모리스와 마리우스와 함께 도착하여 현장에 있는 모든 고블린을 처치하기 시작한다. 신비로운 푸른 빛이 갑자기 동굴 깊은 곳에서 빛나기 시작하자 알프레드는 그것을 확인하러 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마리우스는 고집스럽게 그를 따라가고 그들이 빛의 근원에 도착했을 때 알프레드는 그것이 달빛을 반사하는 트론 동굴의 샘임을 깨닫는다. 달빛이 비치는 것뿐이야. 위협이 없음을 확인한 그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늑대인간이 그들을 공격한다. 늑대인간을 보고 마리우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유발되어 물속에 빠지고 반란의 밤에 겪었던 트라우마를 떠올린다. 반전이 있는데 마리우스는 사실 새 신분을 가진 마리엘 공주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녀는 위장을 위해 새로운 정체성을 취한 것이다. 반란의 밤 늑대인간이 왕을 죽인 후에 페르난도 모리스는 공주를 데리고 성에 있는 노인 발타사르의 도움으로 수도에서 도망쳤어. 그녀가 교황과 왕실 가족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던 이들로부터 안전하도록 말이지. 하지만 그녀의 오빠 샬롯 왕자는 이미 교황에게 붙잡혀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오빠인 샬롯 왕자는 이미 교황에 의해 확보되어 있었다. 상속자였다. 노인은 왕자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주는 때가 올 때까지 영리하게 숨어 있었어. 탈출한 후 모리스는 그녀를 알버트에게 데려가 신분을 바꾸도록 도왔다. 마리우스라는 이름입니다. 알프레드가 물 밖으로 끌어내자 마리우스가 마침내 깨어났어. 죽은 괴물을 관찰한 마리우스는 그것이 늑대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의 형태를 한 트론 동굴의 괴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후 집으로 돌아가 코니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느 날 전직 현상금 사냥꾼 데플로트 다누아가 숲을 걷다가 2명의 경비병에게 붙잡힌다. 경비병들은 그에게 여러 범죄를 뒤집어 씌우며 체포하려 하지만 그는 결백을 주장하고 연막탄을 사용해 도망친다.
병사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한 뒤 그는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란다. 자신을 잡는 현상금이 겨우 금화 5잎에 불과했던 것이다. 러기스 공작의 반란 이후 발드 헤브론 교황이 그 자리를 맡는다. 샬럿 공주의 후견인이자 고문관이 되었으니 왕국 전체가 교회의 손바닥 위에 있다. 그 결과 왕실기사단은 교회 종단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 잠시 후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교회 종단의 사령관에게 소환되어 수도로 향한다. 마을을 지나가며 둘은 사람들이 반란과 광란을 벌인 괴물들로 인한 참화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모리스는 알프레드가 무언가 고민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묻는다. 그는 마리우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수도로 떠나기 전에 마리우스에게 말했지만 그는 여행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 알프레드를 체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그에게 자신이 이전의 기사였으며 현재는 알버트의 영주이기 때문에 왕실 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곧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선장의 사무실에 도착하고 기다리면서 알프레드는 모리스에게 선장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그때 제롱이라는 이름의 선장이 방에 들어와 그들을 맞이한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의 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표현한다. 페르난도 하지만 모리스는 인사를 멈추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한다. 사업, 그들이 소환된 이유를 설명하며 그들에게 페라데일 마을에서 2년 전에 발생한 페리더믹 플래그 전염병에 대한 잠복 조사 임무를 수행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병은 사람들을 돌로 변하게 했으며 전국의 의사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교회는 페달 마을을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괴물 목격담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보인다. 이 괴물들은 마가니안 전설과 관련이 있어서 조르그는 알프레드와 모리스에게 이 문제를 조사해보라고 한다. 그리하여 호텐시아에서 목격된 것들이 페달 마을과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알프레드는 인물을 이해하지만 왜 요르그가 그의 부대를 보내지 않았는지 묻는다. 처리하세요. 대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신 젊은 영주를 노려볼 뿐이다. 모리스가 약간의 긴장을 감지하자 그는 재빨리 임무를 수락하며 조르그에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페달 마을로 여정을 떠나면서 마리우스는 불편함을 토로한다. 전체 임무에 대해 설명하며 정교회가 페달레 마을을 희생시켰다고 말한다. 페달레 마을을 그는 알프레드에게 한 마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마녀는 저주를 걸어 호텐시안 왕국 전체를 파괴했다고 전해진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는 마을을 격리하여 인근 지역과 차단했다. 사람들이 전염병을 더 두려워하게 되자 교회는 마녀를 처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 후 마리우스는 알프레드에게 교회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왕국을 통제하려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좋아해. 알프레드는 마리우스가 정교회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는 그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그런 비난은 그를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곧 세 사람은 마을 입구에 도착하고 울타리가 부서진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누군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모리스는 그것이 그냥 걷는 시체들의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즉시 마리우스는 겁이 나서 레퀴엠 플라워를 꺼낸다. 그 식물을 보고 알프레드는 그의 여동생 베르가 비노리아에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전설 속 꽃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꽃은 저주받은 영혼들을 막아준다고 해. 그 주문을 제대로 외우면 말이야. 모리스는 그 의식이 저주받은 영혼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라고 덧붙였어. 마가니아 전설에 전해지는 이야기야. 갑자기 그들의 시선이 마을 안에서 나는 소리로 향했어. 그들은 소리의 근원지로 달려가 보니 좀비들에 둘러싸인 배를 발견했어. 마리우스는 레퀴엠 플라워 주문을 사용해 깨어난 시체들을 막으려 했지만 당연히 효과가 없었어. 그리고 모리스와 알프레드는 재빨리 모든 좀비를 처치했어. 그 후 그들은 데플렛에게 다가갔고 그가 그들이 파견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교회에 그들이 공격하려고 해요. 알프레드가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단지 괴물들을 조사하러 왔다고 급히 말합니다. 조사하러 온 것뿐이라고. 이 말을 들은 데플라트는 떠나면서 자기 길을 막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페달 마을을 수색한 후 그들은 주민들의 시체나 무덤도 찾지 못하고 마리우스는 사람들이 좀비로 변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좀비로 변했을 가능성을 그들은 데플라트가 무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마을 출신이며 아마 마지막 생존자일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마을 출신이고 아마 마지막 생존자일 겁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첫날 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반란의 밤에 괴물들이 호르텐시아에 왔어요. 그들은 마법진을 통해 땅에서 나타났고 그들이 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언데드로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괴물들은 다른 세계에서 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염병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자 그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을을 떠났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을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돌아온 거라고 했어요. 마리우스는 그에게 마을을 보여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사람들을 애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 후 그들은 성당으로 가서 사제의 일기를 찾았어요. 데플렛은 빠르게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한다. 그는 봉인된 후 교회가 그 전염병을 신의 시험으로 여기고 그들을 운명에 맡겼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날이 지나면서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돌로 변했고 결국 사제만이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다. 페달레 마을에서 데플렛이 일기장을 끝까지 읽자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왜 그의 아버지인 사제가 끝까지 신을 믿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가 사제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왜 도망쳤는지 이유를 털어놓으며 묘지로 돌아간다. 데플라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그에게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 문제는 항상 그와 아버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켰고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으러 떠났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3명의 교회 기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교회 명령을 어기고 페달레 마을에 들어갔다며 격분한 데플라트는 그들이 마을에 한 일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 부르며 마을이 마녀의 저주를 잠재운 지금 마을을 불태우러 왔다고 밝혔어요. 그들이 데플라트를 공격하려자 할 때 알프레드가 개입하여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백성을 애도하러 왔을 뿐이지만 기사들은 그의 간섭을 교회에 대한 범죄로 본다. 교회에 대한 범죄로.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할 때 거대한 언데드 혼종 괴물이 나타나 모두를 공격한다. 두 적은 어쩔 수 없이 공통의 적과 싸우게 되지만 곧 괴물이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공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된다. 공격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리우스는 다른 불멸화 꽃들 사이에서 진홍옥 꽃을 찾기 시작하고 마침내 데플라트가 그의 어머니 무덤에 놓은 꽃을 사용하며 이번에는 올바른 주문을 외운다. 마리우스는 꽃의 힘을 사용해 괴물을 약화시키고 알프레드와 데플렛이 그것을 물리치게 한다. 그 후 3사람은 데플렛이 아버지를 위한 묘비를 세우는 것을 돕는다. 말을 떠나기 전 마리우스는 교회 기사단이 어떻게든 알프레드가 왕실 기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르크가 그들에게 알렸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조르크는 조사가 비밀이라고 했지만 알프레드는 확신하지 못해 마리우스에게 자신과 모리스가 수도에 돌아가 보고할 때 조르크의 진짜 의도를 알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오데엔탑 수도에서 샬롯 왕은 카멜론과 데이란 군대가 지금 국경에서 호르텐시아의 방어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멜레온 공국이 더 이상 호르텐시아를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호르텐시아의 적대적이었던 데이르한 왕국이 카멜론과 동맹을 맺고 병력을 결합하여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왕국의 방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르드 헤브론 교황은 젊은 왕에게 어떻게 할지 묻지만 그는 그냥 교황에게 일을 넘기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엘리트 기사 중 한 명인 디디에 비아르도르트는 교회 군대에 증원군을 보내 국경으로 파견하자고 제안합니다. 교황은 그 제안에 동의하며 준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부터 바로 처리하세요. 저택에서 3사람은 수도로 여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 드플로트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짐을 싸면서 드플로트는 알프레드에게 요르그가 수상한 사람인지 묻지만 그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모리스는 젊은이들에게 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조언하고 드플로트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드플로트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느긋한 것 같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 후 그들은 출발하고 노노리아는 작별 인사를 하며 수도 주변의 최근 몬스터 목격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행 중에 알프레드는 마리우스에게 왜 갑자기 그들을 따라오기로 했는지 묻는다. 이번에는 대문자입니다. 마리우스는 조르니를 믿지 않는다고 답하며 특히 그 이후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페달레에서 교회 기사가 아무런 도발 없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마을? 그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만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설명한다.
일어나서 그는 요르그를 만나기 위해 수도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알프레드. 바로 그때 그들은 길에서 끔찍한 광경을 마주친다. 상인들이 학살당했지만 그들의 물건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들은 괴물들이 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산적들이 아니라 마차를 조사하던 중 2명의 생존자를 발견한다. 그 두 아이는 쌍둥이처럼 보이고 대자렌 왕국 출신인 것 같다. 그들은 아마도 국경 근처를 배회하다 노예상에게 잡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쌍둥이들을 가까운 마을인 바릴라로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알프레드는 그곳의 주인이 데려가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그곳은 매우 황폐하고 괴물들의 공격 이후로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데플로드가 한 여성에게 다가가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완벽한 리즈를 뽐내려 한다. 불행히도 그녀는 주인이 부재 중이며 세금으로 마을 사람들의 돈을 모두 빼앗고 마을을 떠났다고 알린다.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원을 모아 교회를 짓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괴물들이 집을 파괴한 이유가 신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마리우스는 교회 건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성에게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모리스는 그들을 낙담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하고 그것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바릴라 마을이 지금은 소녀들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알프레드는 소녀들을 데리고 수도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카드 게임을 하며 소녀들은 알프레드를 좋아하게 된다. 그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어린 시절 여동생 버와 함께 놀고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던 시절을 떠올린다. 모두가 잠든 뒤 사리아와 엘바라는 두 소녀가 깨어나 알프레드와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임무를 진행하기 전에 수상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여정을 계속해 마침내 수도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들은 베르트랑 사령관을 만나고 알프레드는 소녀들이 수도 고아원에 머물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 후에 드플로와 마리우스를 사령관과 함께 가게 하고 자신과 모리스는 요르그에게 보고하러 간다. 고아원으로 가는 길에 베르트랑은 드플로에게 술 몇 잔을 사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는 교양이 없고 공짜 술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령관 마리우스 드플로는 쌍둥이를 금세 놓치고 만다. 다른 곳에서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페달레 마을에서 조사 중 성직 기사단과의 만남에 대해 요르그와 대면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맹세해요. 그를 설득한 후 알프레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교회 기사단에게 명령했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조르크는 그때 검역 정책이 사실은 정통교회가 모르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덮개였음을 밝힙니다. 요르크는 그 격리 정책이 단지 은폐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권력이 교회 기사단에게 그들이 모르게 공격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에 더 높은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어떻게든 알고 있었다고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의 비밀 조사에 대해 이야기한 후 교회 기사단에게 명령했다. 그가 모르게 그들을 공격하세요. 조르크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밝히려는 찰나 큰 폭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성당이 몬스터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듀크 러기스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암살자를 보내어 수도에 보내 레릿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이들이 쌍둥이를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한다. 갑자기 그들은 대성당이 공격받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그곳으로 간다.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은 교회 앞에서 만나 힘을 합쳐 괴물들과 싸운다. 하지만 곧 누군가 계속 괴물들을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리스는 그 사람이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강력한 바람 폭발을 이용해 벤트랑 사령관은 성공적으로 괴물들을 날려보내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건물에 들어서자 알프레드는 쌍둥이가 공격에 주범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쌍둥이는 자신들이 유물을 회수하라는 러기스의 명령을 받고 왔다며 교황에게 유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놀랍게도 귀엽게 보였던 새 친구들이 사실은 전혀 친절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알프레드는 소녀들에게 어떤 감정이 생겼을지라도 검을 뽑아 그들을 막겠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소녀들은 더 많은 괴물을 소환하고 마법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교황은 몬스터들을 빠르게 물리치고 그들에게 어둠의 마법이 그의 신성한 마법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알린다. 소녀들이 알프레드와 그 일행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거대한 진홍색 용이 교회로 날아와 알프레드와 그의 부하들을 공격한다. 마가니안 전설에 따르면 진홍색 용은 가장 강력한 야수이며 소녀들을 구하러 온 것이다. 갑자기 검은 기사 디디에가 나타나 용을 공격한다. 그는 몬스터가 반응할 틈도 없이 빠르게 연속 공격을 퍼붓는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할 때 용은 소녀들을 등에 태우고 도망쳤어요. 그 후 기사 디디에르는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교황에게 사과하러 갑니다. 모리스는 단순히 의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며 말합니다. 그들을 지켜보며 그는 요르크가 오소독스 교회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 교회에는 자신의 동의 없이 교회 기사들을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것이 교황과 기사 디디에르일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안전한 곳에서 소녀들을 멀리 날아간 후 용은 다시 인간 형태로 변신합니다. 그것은 인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성의 이름은 데르자이며 소녀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유물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녀는 임무를 준 사람이 루기스였으니 실패를 직접 보고하라고 말한다. 애초에 그가 임무를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6년 전 카멜리아 왕국이 아직 오르텐시아와 동맹이었을 때 루기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카멜리아 국경에서 전투를 벌였고 그곳에서 데이르한 군대가 공격을 감행했다. 전장에서 루기스는 병사들에게 수적으로 밀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독려하며 적군을 하나씩 쓰러뜨린다.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런과 페르난도가 갑자기 오르텐시아와 올리비에어의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 도착한다. 그들의 도움으로 전세가 급격히 뒤집히고 데이르한 병사들은 쉽게 패배했어요. 불행히도 러기스는 나중에 반란에서 그들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호텐시아에게. 그 침공으로 인해 그날 밤 올리비에 공국의 지도자인 런도 목숨을 잃었어요. 악명 높은 늑대인간의 손에. 그 후 그의 양녀 아데라이드는 왕위를 계승했고 새로운 올리비에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녀는 하지만 정교회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그녀의 계승은 거부당했고 올리비에의 지배권은 박탈되어 독립성을 잃고 호텐시아 왕국에 병합되었어요. 그 영토 중 하나로 데이르한 암살자들과의 만남 후 세리아와 엘바는 교황과 함께 다이더 흑기사와 다음 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그들은 루기스가 더욱 무자비해졌음을 깨닫고 심지어 진홍색 용을 이용해 그들을 공격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교황은 올리비에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하며 그들이 불가피한 카멜리아와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미 올리비에에 있는 마리우스는 그 아름다운 곳을 감탄하며 거주민들의 삶이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알프레드에게 방해를 받으며 그들이 올리비에에 온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관광입니다. 트리오와 함께 온드플로트가 묻습니다. 교회 기사단의 대장은 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의 사람 한 명을 보내지 않았는지 말이죠. 모리스는 지금 요르그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최근에 정통교회가 두 파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며 이제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개혁파는 교회의 원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고 극단파는 시드니 드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독자의 성향의 파벌로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다. 수도에서 떠나기 전에 요르그는 알프레드와 모리스에게 교황이 최근에 흑기사 디디에를 승진시켰다고 알렸다. 이는 곧 온건파가 압도당할 것임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알프레드와 모리스를 올리비에에게 편지를 전하러 보내 다가올 일에 대비해 동맹을 맺으려 했다. 모리스는 이후 나머지 일행에게 요르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올리비에에 매우 영향력 있는 지배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불행히도 드플로트는 그들의 심부름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올리비에에게 매혹적인 여성들이 함께한다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거리에서. 이 말을 듣고 알프레드는 올리비에의 리더인 아데라이드가 뛰어난 여성이라며 곧 만날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드플로트에 관심이 즉시 생긴다. 그는 그녀에 대한 묘사를 요청하며 예쁜지 궁금해하고 알프레드는 그녀가 최고의 창술사라고 전한다. 하지만 드플로트는 그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외모에 더 관심을 가진다. 곧 그들은 아데라이드 사령관을 만나고 그녀가 그들을 맞이한다. 알프레드는 그녀를 마리우스에게 소개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드플로트가 인사를 가로막고 그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한다. 아데라이드는 드플로테가 계속 달라붙는 상황에서도 불편함을 잘 숨긴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리스가 적극적인 플러터를 따로 불러내어 방문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의 방문 이유를 위해서다. 편지를 건네받은 후 아데라이드는 요르크 대위가 확실히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와 온건파를 돕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녀는 알프레드에게 남아있으라고 부탁하며 요르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 그 메시지다. 알프레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며칠 전부터 올리비의 동남쪽의 토렌트 강에서 수상한 배들과 첩보 활동 보고가 있었다고 밝힌다. 그녀는 은행의 보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를 그녀는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강은 적절히 처리됩니다. 메시지를 받은 후 알프레드의 팀은 그를 뒤로 남기고 아데라이드를 데리고 떠납니다. 롱안. 밖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먼 길을 헛수고로 왔다는 것에 실망감을 느낀다. 하지만 드플로트는 아데라이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내 말은 아름다운 아가씨 앞에서 세계대전이란 무엇이겠는가. 드플로트가 다과를 가지러 간 사이 마리우스는 모리스에게 왜 아데라이드가 알프레드에게 남으라고 했는지 묻는다. 모리스는 그들이 루비 반란의 밤에 둘 다 아버지를 잃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추측하죠. 오를리앙 성으로 돌아가서 아데라이드가 지금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알프레드는 이해한다며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는 그녀를 위로하죠. 런 공작은 오를리앙 영지를 사랑한 위대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의 딸인 아데라이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땅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알프레드는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귀했는지 칭찬하고 그녀는 자신도 그만큼 훌륭해지고 싶다고 말해요. 그녀는 아버지가 창의 달인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킨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데라아와 싸우며 카멜레온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날을 회상한다. 하지만 루기스가 그의 유산을 짓밟아 버렸다. 성 꼭대기에서 그들은 갑자기 도시에서 교회 기사들이 여성들을 납치하는 것을 목격한다. 아래에서 마리우스가 모리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기사들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기사는 시르디디에가 이끌며 마녀들을 잡으려 하지만 아데라이드가 그들을 막으러 온다. 갑자기 그는 그녀를 반역죄로 고발하며 체포를 요구하는데 그들이 실종된 공주의 모습을 대신할 마녀를 사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반란을 시작하다. 모리스는 젊은이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알프레드가 칼을 뽑아 문제를 일으키려 할 때 아데라이드가 항복하며 여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이 그녀가 요르그와 온건파와 동맹을 맺은 사실을 알아내 모든 계획을 좌절시키러 왔던 것이다. 갑자기 진홍색 용이 나타나고 그들은 올리버가 공격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데라이드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 카멜레온 군대에 맞서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소란 속에서 도망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리버가 쓰러지면 카멜론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한 후 디디에는 그녀를 풀어주고 그녀의 군대를 돕겠다고 제안한다. 급류가 흐르는 강에서 올리비에의 전사들은 로이 바칼라트가 이끄는 카멜론군의 공세를 막아낸다. 아데라이트는 로이와 맞서고 그녀가 루기스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자 두 사람은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로이가 그녀를 압도하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알프레드가 그 공격을 막는다. 아데라이트는 자신이 직접 로이와 싸우겠다며 알프레드에게 물러나라고 하지만 알프레드는 그녀가 올리비에의 영주이며 만약 그녀가 전장에서 죽는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영지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마리우스와 알프레드가 그녀의 곁에 있기에 그녀는 로이를 상대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킬 준비를 한다. 사람들을 갑자기 진홍색 용이 다시 나타나 하늘에서 포효한다. 어떤 신호인 듯 보이며 로이와 카멜론 병사들은 즉시 배로 후퇴한다. 아데라이드는 그가 왜 후퇴하는지 묻는다. 그가 그녀를 이기면 올리비에를 장악할 텐데도 그는 단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한다. 적들이 떠난 후 교회 기사단은 아데라이드를 데리고 수도로 갈 준비를 한다. 함께 알프레드는 개입하려 하지만 아데라이드는 그녀의 백성을 위해 항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그녀를 붙잡아 떠나려다 할 때 알프레드는 아데라이드의 리더십 덕분에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카멜론 부대가 돌아올 것이며 돌아올 때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며 적들이 돌아오면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백성에게 돌려보내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녀를 풀어주면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석방합니다. 놀랍게도 시르디디에가 그와 동의하며 그녀가 왕국에 대한 충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녀를 풀어줍니다. 그녀를 풀어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의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곧 다시 체포될 것임을 이해시키려 한다. 그들은 적시에 그녀를 체포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그날 밤 마리우스는 알프레드와 아델하이드를 도란도란 듣는다. 지휘관은 그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며 만약 그가 피난처가 필요하면 올리비에에서 받아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는 그녀를 도와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그 후 알프레드는 자신이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정교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카멜레온 선박의 다른 곳에서 로이는 데르자에게 아데라이드의 행방을 묻지만 그녀는 예지력으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녀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전면 침공과 후퇴 모두 루지스가 계획한 것이었어요. 함께 그는 아데라이드가 왕국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올리비의 공격을 명령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체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루지스는 분할 정복 전략을 계획하고 있어. 왜냐하면 올리비의 제국이 힘을 합치면 조르와 함께 그들은 세르디디에와 교황이 이끄는 급진 세력에 맞서 싸웠다. 결국 카멜리아가 이미 분열된 것을 무너뜨리기 더 쉽게 만들 것이다. 호텐시아 왕국. 어느 날 마리우스는 그룹에게 공주와 거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옛날 옛적 먼 땅에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먼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섬에서 그녀는 돌로 된 늙은 거인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조각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쫓는 자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거인은 살아나 그녀를 구했습니다. 공주의 순수한 마음이 거인을 움직여 그녀를 구하게 했고 기적 같은 사건 후에 그녀는 거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왕국을 되찾았습니다. 마리우스는 마침내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 그들이 공주가 거인을 만났다고 전해지는 쥔섬에 있다고 알립니다.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불구하고 드플로트는 연주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해변에서 날아다니는 애완동물과 함께 그는 디플로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꾸짖고 그는 사과하며 마리우스에게 옷을 벗고 그들과 함께 해변에서 놀라고 부탁한다. 마리우스는 즉시 퉁명스럽게 거절하며 디플로테는 조금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알프레드와 모리스가 도착하며 드플로트에게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상기시킨다. 섬에 가서 즐기려고. 모리스는 그에게 조르크 선장이 그들을 준 섬으로 보내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한다. 실종된 공주 마리엘인 척하는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군대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으며 매일 더 강해지고 있다. 그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섬의 다른 곳에서 가짜 공주는 왕좌에 앉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새로운 추종자들에게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알프레드와 그의 팀은 자원군이 모인 곳에 도착하여 리더인 진 맥닐이 그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공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모리스는 사기꾼이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는지 언급하는 반면 마리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겨야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모두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 이 말을 들은 모리스는 그를 위로하며 어떤 결정이든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들은 그가 준비될 때까지 언제든지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진실을 모두에게 밝혀라. 사기꾼은 결국 그녀의 추종자들 앞에 나와서 환호하는 가운데 말을 한다. 이어서 마리우스는 가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멍해지고 알프레드와 데플로드는 스타를 만난 듯 황홀해한다. 그녀의 연설에서 가짜 공주는 자원봉사군과 추종자들이 함께 일해서 유인섬을 정교회와 이기적인 정책으로부터 지키자고 격려한다. 이어서 사기꾼은 추종자들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심지어 짐이 조종하는 기계 거인을 만들어 그녀의 이야기가 전설과 일치하도록 한다. 물론 좋은 홍보 전략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꽤 혼란스럽네요. 그 거인이 분명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하지만 잘 속는 섬 주민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걸 못 보고 있어서 그저 그녀를 더 칭찬하며 그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연설을 하자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마리우스는 특히 사기꾼이 그의 정체성을 훔쳐서 유명해지고 있다는 것에 격분합니다.
그 후 밤이 깊어지자 짐은 마리엘의 또 다른 훌륭한 공연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속임수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짐은 그녀에게 왜 시작했는지 상기시키며 지금은 그 덕분에 성공했으니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자원봉사 군대가 점점 강해지면서 주인 섬의 안전이 확보되었다. 갑자기 몇몇 추종자들이 그녀의 왕좌실로 달려와서 정통교회가 마녀 사냥을 빙자해 공주 행세를 하는 사람을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알린다. 추종자들은 교회가 곧 진짜라고 믿는 그들의 공주를 찾을까 두려워하며 이제 자신들을 방어하고 정통교회에 방역할 때라고 제안한다. 그들은 정통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도를 공격하자고 제안하며 그래야만 마침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직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도 그런 바람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녀의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승인했다고 믿어요. 섬의 다른 곳에서 데레엔 쌍둥이가 도착해서 그들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공주와 거인이 진짜인지 궁금해하며 둘 다 괜찮다고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진짜라면 잡을 수 있고 가짜라면 그냥 파괴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귀여운 쌍둥이들이 두 번째 도전으로 돌아왔어요. 동시에 마리우스 알프레드 모리스 그리고 데플렛이 사기꾼의 왕좌로 들어가 그녀와 마주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대신 사과하기 시작하며 그녀는 자신이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퍼질 줄 몰랐어요. 모리스는 그녀가 공주를 사칭할 만한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알프레드는 부드럽게 그녀의 진짜 이름과 거짓말을 시작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말이라고 밝히며 모두 어릴 적 친구 짐과 함께한 게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공주와 기사 역할을 연기하며 놀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과 괴물 공격 이후 어느 밤 그들은 술집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녀가 진짜 공주라고 믿는 섬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섬이 매일 괴물에게 파괴당하고 있어 희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 때문에 직접 나서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교부 배가 그들에게 부과한 노동과 세금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녀와 짐은 그에 맞춰 행동하기로 했지만 그 직후 그 소식은 섬 전체에 급속히 퍼져나가 정교회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그 시점에서 이미 물러설 수 없었기에 그녀는 거짓말을 계속했고 사람들의 희망을 다시 빼앗고 싶지 않았다. 마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우스는 갑자기 그녀에 대한 태도를 바꾸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알프레드는 마리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제안하지만 마리우스는 교회의 마녀 사냥을 피하기 위해 반대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녀는 사람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이들도 동의하며 바로 그 희망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설명해. 그녀의 사칭이 결국엔 나쁜 결과를 낳을 테니까. 바로 그때 마리의 자원병들이 도착해 그들을 공격하지만 마리우스는 그녀와 함께 도망치고 나머지 사람들이 시간을 번다. 한편 짐은 알프레드와 결투를 벌이면서 그가 마리를 체포하러 온 교회의 사자라고 비난한다. 동굴 안에서 마리는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어릴 때 고아가 된 후 짐이 항상 자신을 돌봐줬다고 말한다. 한편 싸움이 끝난 후 알프레드와 다른 이들은 짐의 말을 듣고 또한 공주와 기사돌이 전체가 짐이 마리를 위해 만든 것임을 깨닫게 된다. 왜 계속했냐는 질문에 그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정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프레드는 그에게 마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준 거짓 희망을 유지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다. 한편 마리와 마리우스도 같은 대화를 나누고 그녀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면 자신을 미워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짐과 다른 이들이 동굴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로 동의한다.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들이 어떤 반발을 겪더라도 나중에 그들은 사람들을 소환해서 진실을 털어놓고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대로 사람들은 격분하여 그들을 꾸짖기 시작한다. 소란 속에서 기계 거인이 갑자기 살아나 마리에게 공격을 퍼붓는다. 그리고 짐에게도 데이레안 쌍둥이는 갑자기 자신들이 로봇을 조종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섬 곳곳에 괴물들을 풀기 시작한다. 알프레드와 그의 팀은 가능한 한 많은 괴물을 처치하며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다. 거인이 마리를 짓누르려 할 때 짐은 칼로 막아내며 그녀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갑자기 자원병들이 그와 합류하여 자신들도 진짜 공주가 아니더라도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거인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고
거인이 무너지기 직전 진짜 거인이 잡아 올려서 그를 구한다. 다음날 짐과 마리에는 섬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았으며 그들이 공동체 감시단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원한다고 전한다. 그들은 알프레드와 그의 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기 전에 마리에게 진짜 공주를 찾으라고 말하며 그는 약속한다. 잠시 후 알버트로 돌아온 논노리아는 충분한 약초를 받지 못해 속상해하며 알프레드에게 상인에게 왜 충분한 약초를 구하지 못했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자신이 약초를 구하는 코콘 마을이 유령 마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유령 마을이 되었다고. 딜로이트가 이 말을 듣고는 그 마을이 호텐시아에서 주요 약초 생산지이며 그런 약초가 부족하면 알버트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알버트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알프레드는 상인에게 알맞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며 알버트 사람들이 비싼 약초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알프레드는 그의 친절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한편 딜로이트는 코콘 마을이 왜 버려졌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논노리아가 약초 공급이 제한적이라고 불평하는 동안 딜로이트는 갑자기 가방을 들고 들어와 코콘 마을에 간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곳이 버려진 마을이라고 상기시키지만 그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직접 조사하러 간다고 한다. 갑자기 알프레드와 마리우스가 방에 들어와 소문이 사실인지 왜 마을이 버려졌는지 알아보는 그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다고 말한다. 라고 한다. 논노리아도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알프레드는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남아있으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남기로 동의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만 떠난 후 모리스에게 부탁을 한다. 라고 한다. 세 사람은 도보로 코콘 마을까지 계속하며 풍부한 수자원에 대해 언급한다. 이 수자원은 모든 약초들이 번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불행히도 그들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직자 기사들이 상인들의 출입을 거부하며 마을이 홍수로 인해 대피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딜로이트는 믿지 않고 자신이 아는 지름길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의 마을이 한때 코콘 마을과 교역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딜로이트가 이끕니다. 그들을 마을로 데려가세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이 즉시 눈에 띈다. 버려지거나 침수된 곳이 아니었다. 곧 그들은 허브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든 남자를 만나서 소문에 대해 알린다. 그에게 마리우스는 즉시 정교회가 책임이 있는지 묻고 그는 그 추정을 인정한다. 그는 그들이 2년 전 교회의 명령으로 나타난 교회 기사단이 마을과 병원을 장악하러 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 검문소를 세우고 그곳을 하르텐시아 왕국의 나머지 지역과 차단했다. 그 후 그들은 마을 입구에 검문소를 세우고 그곳을 왕국의 나머지 지역과 차단했다. 그리하여 마을을 외부와 격리시켰다. 정교회가 왜 마을을 봉쇄했는지 그들이 토론하고 있을 때 책임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와 교회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왜 교회 일에 참견하느냐고 묻는다. 그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드플롯은 비웃으며 그 남자를 모욕한다. 긴장을 풀기 위해 그는 자신을 아델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전직 신부로 정교회와 결별하면서 신을 섬길 자격을 잃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그를 믿지 않고 그가 속이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아델이 페달레에서 사제로 파견됐다는 사실을 밝히자 세 사람은 충격에 빠진다. 역병 동안 마을에서 그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한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자신이 원한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정교회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거야. 코콘 마을에서. 그 후 그들은 그를 따라가 달라고 요청하고 그가 이끄는 동안 드플로트가 페달레 마을의 사제를 알고 있냐고 묻는다. 아델은 알고 있다고 인정하며 다누아 신부가 전염병 동안 마을의 두려움에 떨던 모든 사람들에게 버팀목이었음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신앙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때문에 성직자가 되어야 할 본보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신앙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아델은 그들을 교회가 통제하는 뇌일 병원으로 안내한다. 그 병원은 교회 사제 기사들이 엄중히 경비를 서고 있으며 아델은 그들에게 패스트로 고통받은 환자들이 병원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패스트가 페달레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병에 대한 소식이 잦아들고 감염된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밝힌다. 아델은 감염된 사람들이 병원에 감추어져 있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의사들이 내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한다. 환자들에게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한다. 교회의 비밀 작전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병원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마리우스와 데플로드는 그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알프레드는 먼저 조지 대위에게 보고하자고 제안한다. 마리우스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알프레드는 정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런 임무를 지원 없이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킨다. 지원 없이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기시킨다. 더욱이 침입은 교회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매우 엄격할 것이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그가 보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며 알버트의 영주가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에 실망감을 표한다. 반면 데플로드는 알프레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그를 노려본 뒤 아델에게 병원으로 안내하라고 말한다. 결국 마리우스는 알프레드를 끌고 가는 데 성공하고 그들은 아델을 따라간다. 병원으로. 곧 그들은 비밀 통로 병원으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에 도착한다. 병원으로. 터널 안에서 알프레드는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정통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한다. 만약 반역자로 체포된다면 그의 영토가, 그가 직위를 박탈당한 후 교회의 통제권이 사라지고 그는 교회가 어떻게 그의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설명하지만 드러낸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의지가 있다고. 그는 정교회가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 나서 갑자기 언데드 괴물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은 모든 괴물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터널에 들어왔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잠시 후 저장실의 구멍을 통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곧바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한다. 병원 지하실에서 데플로드가 페달레 마을 사람을 찾으며 환자들을 관찰하는 동안 지하실에서 거인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걸리지 않기 위해 아델은 증거를 확보했으니 지금은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증거를 얻었으니. 그들이 무사히 도망치기 전에 데플로드가 거인에게 공격당합니다. 갑자기 병원장인 그래프가 나타나 거인에게 데플로드를 죽이지 말고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델은 그 거인이 의사가 실시한 신체 개조 실험의 결과라고 추측합니다. 그 의사가 한 실험의 결과라고. 데플로드가 창으로 그 남자를 찌를 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라프 박사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약을 주사했다고 밝힌다. 그는 실험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데플로드는 그의 행동을 꾸짖지만 박사는 자신이 교황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 교황의 명령이라고. 알프레드가 붙잡히지 않도록 데플로드는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다른 이들에게 도망가라고 속삭이고 자신은 기사들과 거구의 남자와 싸운다. 불행히도 그는 크게 두들겨 맞고 마리우스가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한다. 마리우스는 알프레드가 붙잡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 충성스러운 시종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해 그 대신 싸워 알버트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한다.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마리우스를 보자 그라프 박사는 곧 실험할 환자가 더 늘어난다며 기뻐한다. 환자들 말이다. 갑자기 알프레드는 마음을 바꿔 함께 있던 날아다니는 애완동물 모루를 보내 아델과 함께 탈출시키고 병원에서 교회의 비밀 작전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게 한다. 그것이다. 그 후 그는 전투에 합류하며 자신도 알버트뿐 아니라 친구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선언한다. 그것이 그의 결심이다. 알프레드 마리우스 그리고 데플로드는 힘을 합쳐 거대한 적을 성공적으로 쓰러뜨린다. 바로 그때 흑기사 디디에가 나타나 알프레드를 맞선다. 그는 알프레드에게 신경 쓰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 뒤 한 방에 쓰러뜨린다. 마리우스와 데플로드는 복수하려 하지만 디디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아 그들에게도 쉽게 패배한다. 마리우스를 자세히 본 디디에는 그가 남장한 여자임을 깨닫는다. 그녀가 남장한 여자임을 알아챈다. 그는 그녀가 페트로더믹 역병마녀라고 선언하고 데려가며 기사들에게 알프레드와 데플로드를 붙잡으라 명령한다. 흑기사에게 패한 후 알프레드와 데플로드는 감금된다. 같은 감방에 갇히게 된다. 데플로드가 경비들에게 광란을 멈추라고 소리치는 동안 알프레드는 친구들과 영토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다. 바로 그때 왕실 기사단 오중대장 루칸이라는 남자가 감방문에 도착한다. 지휘관을 본 알프레드는 동료 왕실 기사에게 자신을 빼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우스를 구할 수 있지만 지휘관은 마리우스가 곧 죽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들이 전염병을 일으킨 마녀라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동안 그들은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들은 정의의 탑으로 가서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곳에서 마리우스는 모든 잘못이 자신 때문이라고 느낀다. 알프레드를 싸움에 끌고 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자유로워서 자신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자신이 오로지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녀에게 오빠인 샬롯 왕이 나타나 그녀를 비판한다. 그는 그녀가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수도를 떠나 도망칠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변장했다고. 그녀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오빠는 왜 아직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는 성 안에 혼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갑자기 그녀 앞에 늑대인간의 영상이 나타나 그녀의 오빠를 안고 있다. 샬롯은 괴물이 곧 성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를 구하러 오라고 간청한다. 성으로. 기사가 물 한 통을 그녀에게 쏟자 악몽에서 깨어난다. 그들은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하며 다른 마녀 친구들과 저주를 푸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 저주를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들은 고문이 그녀를 말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한다. 말하기. 한 기사가 고문 도구를 그녀의 목에 대려는 순간 흑기사 디디에가 던전에 들어온다. 그는 기사들에게 그녀를 고문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맡을 테니까. 기사들이 떠나자 디디에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사과한다. 가혹한 대우에 대해 그는 그녀를 그녀의 진짜 이름인 마리엘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그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곳에서 알프레드와 데플라트는 손이 묶인 채로 끌려가서 감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친구들과 알버트 사람들을 구하기로 결심한 알프레드는 갑자기 앞으로 나아간다. 계단 아래에서 그들을 지키던 기사 중 한 명이었어요. 데플렛의 도움으로 그는 두 번째 기사를 물리쳤어요. 그 후 그들은 열쇠를 얻어 스스로를 풀고 서둘러 돌아가서 마리엘을 구하려고 했어요. 지하 감옥에서 디디에가 마리엘을 족쇄에서 풀어주며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기사들이 한 대우에 대해 미안하다고. 그는 기사들이 착한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라고. 디디에는 오랜 기사로서 그녀를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다고 인정했어요. 라는 것을 마리엘은 기사들과의 작전으로 그를 꾸짖지만 검은 기사만이 그녀에게 찰로테 왕이 마녀를 처벌하라고 명령했다고 알립니다. 왕국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즉시 교황이 그녀의 오빠를 조종했다고 비난합니다. 시드니 경은 정교회를 배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사형임을 말하며 그녀가 죽기 전에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마에 손가락을 대고 주문을 걸며 말합니다. 시드니는 마리엘에게 그녀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엘은 갑자기 어머니가 임종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남동생 샬롯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자신이 그녀를 딸로 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딸이라고. 그 다음 기억은 그녀가 아버지와 교황이 어머니의 시신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녀는 교황이 왕에게 유물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다. 디디에가 갑자기 그녀 뒤에 나타나 아버지가 여왕을 되살리기 위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세계에는 모든 창조의 법칙을 초월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 말한다. 창조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억을 보여준 후 흑기사가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위대한 힘에 집착하게 되었고 금기를 저질러 왕국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루가의 반란부터 땅을 휩쓴 괴물들, 심지어 지금은 그녀의 오빠까지 교황의 꼭두각시가 된 것까지 디디에가 말하길 모두 그녀 아버지의 행동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였다고. 마리엘은 믿으려 하지 않지만 기사는 죽은 아내를 되살린 것이 호텐시아 백성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 행위라고 설명한다. 라고. 한편 알프레드와 데플로드는 성직 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하지만 몰리스는 그들을 잠입하여 기사들을 공격한다. 그 후 모르가 알프레드의 검을 들고 와서 나머지 기사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준다. 기사들을 유인한 후 블로 기사들을 포위한 몰리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망쳐 마리엘을 구하려고 한다. 불행히도 루칸 사령관과 그의 병사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서 왕실 기사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그래서 왕실 기사들은 서로 싸워야만 했다. 몰리스와 루칸은 치열한 결투에서 무기를 맞대며 서로를 조롱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싸우고 있다. 루칸을 막아내는 동안 모리스는 알프레드에게 밖에 있는 마차를 타고 마리엘을 구하러 가라고 말한다. 한편 수도에서는 대부분의 영주들과 부대들이 병사들을 동원하지 않기로 한다. 교황이 공주를 처형하려는 의도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공주가 저주를 일으킨 마녀라는 명목 아래서 말이다. 디디에가 이 사실을 설명하자 교황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정통교회보다 공주를 선택하는 자들은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처형장에서는 마리엘이 교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녀는 순순히 자신을 내맡기고 운명을 받아들인다. 한편 바로 밖에서는 알프레드와 드플로트가 싸우며 길을 뚫고 있다. 그녀에게 가기 위해 수많은 기사들을 지나쳐야 했다. 마리엘이 포기하려던 찰나 알프레드가 검을 던져 밧줄을 자른다. 목숨을 건 그녀를 구하려고. 이 시점에서 알프레드는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친구를 구하는 것뿐이다. 알프레드와 드플로트는 계속해서 교회 기사들을 쓰러뜨리며 그들의 전투는 검은 기사 디디에가 참전하면서 끝이 난다. 전투에 참여한다. 강력한 기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알프레드는 그에게 돌진하여 또 다른 전투에 돌입한다. 불행히도 결과는 첫 번째 전투와 같아서 디디에가 너무 큰 노력 없이 그를 이깁니다. 그가 알프레드를 죽이려 할 때 갑자기 증원군이 도착합니다. 베르트랑 사령관과 그의 부대 아데라이트와 그녀의 군대 심지어 마리와 그녀의 자원군 모두가 알프레드와 그의 친구들을 돕기 위해 도착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델이 호르텐시아를 중심으로 모여 지원을 요청했고 모리스는 그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곧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처형장이 빠르게 전장이 됩니다. 디디에가 자신의 기사들이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즉시 도망친다. 마법의 포탈. 잠시 후 그룹은 다시 알버트로 돌아온다. 여기서 마리엘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알프레드에게 밝히고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한다. 호텐시아의 왕실 기사들 간의 전투 후 루기스는 모두가 모르게 그의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자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다음 행동 시기를 알린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시간이 왔다고 말한다. 다음 행동 방침을 위해 한편 올리비에에서는 아데라이드는 반교의 세력이라는 군대를 만든다. 베르트랑 사령관의 도움으로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병사를 모아 정교회와의 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병사들에게 연설하며 올리비에 성이 군대에 요새로 사용될 것임을 알리고 병사들에게 교회에 대한 반란 소식을 호텐시아 전역에 퍼뜨리라고 격려한다. 한편 알버트에서는 논도리아가 알프레드와 다른 이들이 올리비에로 떠나는 여정을 준비하며 짐을 싸고 있다. 그들은 반교의 군대와 합류할 예정이다. 드플로트는 그녀가 불행해 보이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들이 또 다른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슬프다고 빠르게 설명한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녀를 뒤에 남겨두세요. 한편 알프레드는 마리엘 공주와 그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라이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그녀는 그가 그녀를 공주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지기 힘들어하며 그냥 이전처럼 마리우스라고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한편 마리엘 공주에게 특히 무례했던 드플로트는 신분을 위장한 마리우스 시절에 끌려와 결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리엘은 그를 기사로 만들어 처벌을 내리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미 함께 싸우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꽤 편리한 처벌입니다. 그들이 이미 함께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논노리아가 방에 들어와 다음 여정에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요구한다. 여행에 알프레드는 이번 임무가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고집한다. 그녀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인상적인 활 솜씨를 보여주며 그들이 없는 동안 모리스에게서 수업을 받았다고 밝힌다. 숙련된 전투원임을 증명하며 알프레드는 마지못해 그녀가 합류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항상 자신의 안전에 매우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리비에에 도착하자 아데라이드는 그들을 숲속 오래된 집으로 이끈다. 중앙에 있는 집에 들어서자 모두가 아데라이드가 데려온 것을 보고 놀란다. 그것들을 아이에게 보라색 머리의 어린 소녀가 그들을 맞이한 뒤 마법의 힘으로 마리엘을 잠들게 한다. 마리엘 자야해. 다른 이들은 그 행동에 반응하지만 아데라이드는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라그르루아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를 소개하는데 그녀는 마침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다. 마녀. 마리엘이 잠든 동안 라크루아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꿈을 만들고 소통한다. 그녀와 함께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마녀를 본 것에 놀라는데 그들은 교회가 단지 그들은 마녀 사냥을 위장수단으로 이용해 자신들이 위협으로 여긴 사람들을 제거했다. 아데라이드는 라크루아가 왕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팔았다고 밝힌다. 그 약들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이 그녀가 마법을 쓴다고 믿었다. 결국 교회가 마녀 사냥을 명령했고 그녀는 숨어 지내게 되었다. 알고 보니 마녀들은 마가냐의 모든 지식과 마법을 가진 마가냐의 파수꾼이었다.
마가니아 전설과 마법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교황이 마녀를 찾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실제로는 유물의 힘을 열기 위해 마가니아 마법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마리엘은 그 순간까지의 어린 시절 모든 기억을 꿈속에서 본다. 6번째 생일부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를 본 순간까지 유물을 사용해 라크로아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재생한다. 결국 그녀는 반란의 밤과 그 후에 이어진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마리엘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트라우마를 시련을 겪은 후 그녀는 마침내 디디에가 말한 것을 믿게 된다. 진실임을, 역병과 괴물들, 그리고 호르텐시아에 닥친 모든 비극은 그녀의 아버지가 유물의 힘에 사로잡힌 후에 일어났다. 라크루아는 마리엘에게 유물을 보여주고 그 놀라운 힘을 모두 제안한다. 그녀는 마리엘에게 호르텐시아에 닥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지울 소원을 빌라고 말한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그녀가 욕망에 굴복하려 할 때 알프드가 그녀에게 나타난다. 그녀는 갑자기 그가 호르텐시아를 어둠 속에서 이끌 빛이 되라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친구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친구들이 그녀 주변에 나타나 그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마리엘은 욕망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유물을 파괴한다. 그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힘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그녀는 일어나서 라크로아가 그녀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교황에게서 유물을 되찾아 그가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후 반교회 세력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더 큰 해방군이 나타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마리엘 공주는 해방군을 이끌고 수도에 도착해 오르토도교로부터 왕국을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수도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적들을 발견하게 되죠. 멀리 있지 않아요? 카멜레온 군도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데론 쌍둥이에게 공격받게 되죠. 한편 수도에서는 디디의 경이 교황 발데에브론에게 공주와 군대가 가까이 있다고 알립니다. 검은 기사님은 공주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기회에 반드시 그녀를 끝장내겠다고 약속한다. 교황은 혼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디디에게 공주의 군대를 매우 조심하라고 상기시킨다. 바로 그때 왕립기사단 이중대의 지휘관 플레겔 드레드노트가 방에 들어와 교황에게 부하들이 전투 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공주와 그녀의 반란군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다짐한다. 충성을 대가로 플레겔은 교황에게 예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킨다. 교황은 그에게 알프레드 경도 공주의 군대에 있다고 알리고 플레겔은 자신의 성기사단을 교황에게 내어주겠다고 제안한다. 한편 수도 밖 어딘가에서 엘바와 세리아는 계속해서 해방군을 공격하고 있다. 그 순간 카멜레온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한다. 데론 자매의 즐거움은 로이 바칼라트가 그들을 멈추고 경고하면서 방해받는다. 그들의 계획을 망치지 말라고. 처음에 자매들은 그를 무시하지만 그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마지못해 그의 지시를 따른다. 그들은 놀랍게도 로이는 알프레드에게 카멜런 군대는 공주 측과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고한다. 처음에 알프레드는 로이를 믿어야 할지 망설이지만 결국 칼을 집어넣고 부하들을 멈춰 세운다. 갑자기 화살 세례가 쏟아지고 그들은 성직 기사단이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적에게 돌진하지만 처음 보는 총이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한다. 정예 부대가 총을 쏘아 첫 번째 공격대가 쓰러지지만 알프레드 모리스드 플로트는 가까이 접근해 그들을 쓰러뜨린다. 이후 그들은 낯선 무기를 관찰하며 정교회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지 궁금해야 한다. 그날 밤 루기스는 엘바와 사리아에게 임무를 위태롭게 했다고 꾸짖는다. 다시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다. 자매들이 떠나자 로이는 루기스에게 알프레드와 맺은 휴전 협정에 대해 말한다. 다른 곳에서 아데라이트와 그녀의 부대는 다음 작전을 계획하지만 그녀는 다소 불안해한다. 그들은 카멜레온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경계를 늦추면 압도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프레드와 모리스는 로이가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특히 그의 자존심이 그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데라이트는 알프레드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교회와 싸우는 동안 카멜레온 군대의 길을 비켜주기로 동의한다. 그 후 그들은 나머지 팀에게 총을 보여주고 아데라이트는 무기인 머스켓을 그녀가 비밀 요원 보고서에서 봤다고 주장했어요. 베르트랑도 그 무기에 매우 익숙한 것 같고 사용할 의향이 있어 보여요. 교회에 반대하는 다른 곳에서 플레겔은 알버트가 공주군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운명이 페르난도의 아들을 그에게 데려다 준 것에 기뻐하며
극적인 대결을 기대합니다. 다음날 해방군은 이번 소대 왕실 명령군과 마주치는데 이들은 바토서의 군대이며 수도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왜 노인 바토서가 갑자기 정교의 편에 섰는지 궁금해하지만 곧 그의 손자인 플레겔이 그들을 이끄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병사들, 다리가 막혀 있어서 플레겔은 해방군이 징역을 시도하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계 부대가 모두 쓸어버릴 거라고 확신한다. 알프레드는 적을 물리칠 계획을 세운다. 왜냐하면 평소대로 싸우면 팔라딘 부대가 머스킷총으로 그들을 쉽게 전멸시킬 테니까. 그는 플레겔의 봉쇄선을 여러 곳에서 기습 공격해 파괴하자고 제안한다. 계획과 로이의 군대가 예상치 못한 지원을 해주면서 해방군은 플레겔의 군대를 제압한다. 사령관은 할아버지를 내쫓았다는 말을 무심코 내뱉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가 마침내 알버트의 영주 페르난도의 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군대를 장악하려고 한다. 페르난도의 아들,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알프레드가 도착하자 플레겔은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불행히도 플레겔에게 그의 알프레드와의 전투는 매우 짧았고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알프레드의 수년간의 꾸준한 훈련이 결실을 맺어 그는 빠르고 수월하게 플레겔을 이긴다. 플레겔을 굴욕적으로 이긴 후 알프레드는 그를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떠나기로 한다. 알프레드가 등을 돌리자 플레겔은 그를 쏘려야 하지만 알프레드는 막아낸다. 그의 머스킷을 부수기 전에 검으로 총알을 막았다. 대화를 듣고 있던 공주는 플레겔에게 알프레드가 백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지 확실히 알게 한다. 그를 내버려 두자마자 그는 곧 한 기사에게 총에 맞아 죽는다. 이 시점에서 그가 어떤 플롯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미안해 플레겔, 넌 주인공이 아니야. 3일 후 해방군은 마침내 수도에 도착한다. 전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자 마리엘 공주는 교황을 무너뜨리고 오빠를 구하며 유물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결심한다. 운 좋게도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 곁에 있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드디어 호텐시아 왕국에 다시 빛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어요. 도시의 다른 곳에서 노인 발타사르가 돌아옵니다. 그는 플레겔의 죽이려던 시도를 살아남아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리엘 공주를 보고 인사하며 교황을 막지 못한 것과 오빠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가 몇 년 전 수도에 남아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카멜레온 군대 막사에서 루지스는 로이에게 그가 수도로 떠난다고 알리며 그를 병사들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도시에서는 교회 기사단이 해방군을 유인해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격파하는 독특한 전략으로 싸우고 있다. 모리스는 그 전략을 알아차리고 이를 완벽히 구사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의심한다. 그 의심은 요르그 대위가 교회 기사단을 이끌고 공주군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확신으로 바뀐다. 요르그의 전술을 정확히 아는 모리스는 다른 이들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자신이 대위와 단독으로 맞서기로 한다. 성으로 돌아온 디디에는 교황에게 보고하며 해방군의 징역 상황을 알린다. 의식을 치르느라 너무 바쁜 교황은 디디에를 보내며 그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다른 기사들을 도우라고 말한다. 잠시 후 성직 기사단의 증원군이 도착하자 알프레드와 아데라이드는 병력을 이끌고 징역하며 압박을 강화한다. 마리엘은 아데라이드를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지휘관은 그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주는 자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밝힌다. 요르크가 전진 부대를 보자 그는 방어군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하여 공주군을 유인할 수 있게 한다. 불행히도 모리스와 그의 부대가 그를 매복 공격하면서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 일부도 함께. 두 오랜 친구가 맞서자 모리스는 요르그에게 왜 그가 사람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정통교회의 충성을 유지하는지 묻는다. 그에게 선장은 그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답을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곧 알프레드와 그의 팀은 교회 기사들의 파도를 무찌르는 데 성공한다. 갑자기 악명 높은 흑기사 디디에가 알프레드 앞에 나타나 알프레드를 성인 크기의 피냐타로 만들 준비를 한다. 평소처럼 그는 알프레드를 쉽게 물리치고 혼자서 다른 이들과 맞선다. 그때 마리엘 공주가 나타나 그가 왜 아직도 부패한 정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묻는다. 한편 성 안에서는 교황의 의식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유물, 완성되면 교황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호텐시아의 사람들이 더욱 강해지도록
거리에서는 알프레드와 그의 팀이 시르 디디의 덕분에 인생 최악의 매를 맞고 있다. 디디의 경 덕분입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리엘이 갑자기 흑기사에게 마법을 사용하여 알프레드가 그의 검으로 찌르려 한다. 부상당한 기사는 마리엘이 강력한 종류의 마법을 지닌 자임을 깨닫고 포털을 통해 도망친다. 마침내 우리 소년 알프레드는 강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 결국 요르그와 모리스는 검을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고 대장은 교황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게 된 후에도 교회에 충실했음을 밝힌다. 기사들이 여전히 교황을 숭배했기에 그들과 교황을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를 버릴 수 없었다. 의식을 마친 후 교황 발드 에브로는 마침내 신성한 힘을 얻었다며 기뻐한다. 이 순간 교황의 권력 집착이 드러납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교황이란 그는 불법 관계에서 태어난 자임이 밝혀집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호텐시아의 전 왕과 그의 어머니의 불륜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은 후 왕은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어머니를 복수하기 위해 왕실을 파괴하고 호텐시아 왕국을 차지하여 국민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요르그와 공주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휴전을 맺고 노돌이하는 성직자 기사들에게 의료 지원도 제공합니다. 그들을 돌봐줍니다. 나중에 마리엘 공주 알프레드 그리고 다른 이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성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지만 언데드 몬스터들에게 공격당했어요. 그래서 드플로는 그들을 막기 위해 뒤로 남아 싸우고 나머지들은 도망쳤어요. 4년 전 왕은 유물을 이용해 죽은 아내를 다시 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 교황이 그에게 말했어요. 그런 주문은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는 왕에게 마법과 마력의 근원은 국민의 힘과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즉 희망을 품은 사람을 그 힘을 끌어내는 그릇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그 당시 루기스는 호르텐시아 국민들에게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의식을 위해 사용될 희생자입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힘이 풀린다는 사실을 밝힌 후 교황은 왕을 조종하여 루기스를 분노하게 만들기 위해 동맹을 끝내고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예상대로 루기스의 분노와 유물의 힘이 그를 변화시켜 그날 밤 왕을 죽인 치명적인 늑대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성에 몰래 침입한 알프레드와 아데라이드는 아버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황은 유물의 힘을 이용해 그들의 몸을 장악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악행 그 자체입니다. 페르난도의 육체가 알프레드를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목소리가 아들에게 말한다. 그들에게 죽이라고 재촉하며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아데라이드와 알프레드는 마지못해 아버지들을 죽이고 시신은 사라진다. 그 후에 불행히도 형과의 싸움 중에 모리스는 치명상을 입고 젊은 기사들에게 그를 두고 가라고 말한다. 그들이 왕좌에 도착했을 때 마리에르는 동생 샬롯이 도망치는 것을 도와준다. 도망친다. 교황은 마침내 그녀에게 자신이 왕의 아들이며 왕국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그의 계획을 그는 국민에게 공통의 적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묶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갑자기 그는 괴물로 변신하여 디아블레를 소환하는데 디아블레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로 알프레드와 마리엘을 죽이기 위해 나타난다. 하지만 공주는 디디에게 썼던 마법과 같은 마법으로 알프레드를 도와 그들을 물리친다. 발디 헤브로는 루기스가 왕좌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하게 찔러서 죽인다. 그들의 힘을 모아 알프레드 마리엘 공주 그리고 루기스는 마침내 사악한 교황을 물리친다. 이번 반란의 밤 이후로 모든 사건이 교황에 의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기스는 호르텐시아에게 악의를 품은 적이 없었고 오직 발디 헤브론의 조작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마리엘은 공작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유물이 그의 소모적인 힘 때문에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교황은 그들을 비웃으며 그가 유물을 보내버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디디에와 함께 갑자기 유물의 힘이 루기스를 다시 사악한 늑대로 변하게 만들어 교황을 죽이고 알프레드와 공주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오데인 알프레드는 공주를 보호하려 하지만 늑대 인간이 그의 배를 핥히고 도망칩니다. 이야기는 마리엘 공주가 치명상을 입은 알프레드를 품에 안으며 끝납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는 자신이 기사로서 약속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마리엘 공주는 그가 죽게 두지 않겠다며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로 그는 그녀에게 알버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프레드는 그녀의 품에서 죽고 다음날 그녀는 왕좌에 올라 약속합니다. 호텐시아를 예전의 영광으로 되돌리다. 그녀는 옆에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지만 충격적으로도 알프레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글쎄, 올리비에로 돌아온 라크로아는 마리엘이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손대어서는 안 되는 숨겨진 힘과 마리엘에 대한 두려움. 알프레드를 되살리는 것은 그녀가 한 실수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빠가 했어.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